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것은 1392년 7월의 일입니다. 고려 왕조 500년의 역사를 접고 새로운 왕조를 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권력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시대를 닫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일이었으며 그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왕위에 오른 이성계는 누구보다 생의 유한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왕위에 오른 지 불과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의 무덤 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1394년 봄 한양 천도가 완료된 직후의 일이었습니다. 왕궁 경복궁의 기둥이 막 세워지고 육조거리의 관아들이 들어서던 시기였습니다. 도읍을 옮긴다는 것은 단순히 궁궐을 짓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왕조의 기운이 흐를 터전을 정하는 일이며 그 기운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모든 배치를 신중히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원함의 상징이 바로 왕의 능이었습니다. 태조는 당대 최고의 풍수지리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중심에는 고려 말부터 이성계를 따르며 새 도읍지 선정에도 깊이 관여했던 무학대사가 있었습니다. 무학은 단순한 승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풍수지리에 정통했고 산천의 기운을 읽는 눈을 가진 도인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당시 명망 높았던 풍수가 최양선, 그리고 여러 음양학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태조실록 3년 3월 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왕이 무학과 여러 음양가들에게 명하여 능지를 구하게 하였다. 짧은 기록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개월에 걸친 치밀한 작업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한양 사방의 산과 물줄기를 샅샅이 살폈습니다. 북으로는 도봉산과 수락산 일대, 남으로는 한강 너머 우면산과 관악산 자락, 서쪽으로는 행주와 고양 일대, 그리고 동쪽으로는 아차산에서 구리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두루 답사했습니다. 1395년 가을, 오랜 탐색 끝에 한 곳이 최종 후보지로 떠올랐습니다. 한양에서 동쪽으로 10여리 떨어진 곳, 북한산에서 뻗어내려온 산줄기가 완만한 구름을 이루며 한강 평야와 만나는 지점이었습니다. 오늘날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일대, 바로 동구릉의 터전입니다. 무학대사와 풍수가들이 이곳을 처음 답사한 것은 초가을이었다고 전합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며 구릉지 위로 햇살이 비추던 순간 그들은 이곳이 범상치 않은 명당임을 직감했습니다. 뒤로는 거맘산과 아차산에서 이어진 능선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었고 좌측으로는 청룡에 해당하는 산줄기가 부드럽게 감싸 안았으며 우측으로는 백호의 형상을 한 구릉이 자리했습니다. 전면으로는 탁 트인 평야가 펼쳐져 있고 그 너머로 한강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이상적인 지형, 배산 임수의 전형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혈의 위치였습니다. 산줄기에서 흘러내려온 지기가 모이는 지점, 바람은 막아주되 기운은 흐르게 하는 그 절묘한 자리가 있었습니다. 무학은 이곳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곳이야말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옵니다. 태조 이성계는 직접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태조실록에는 구체적인 날짜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민간 야사와 동국여지 승남의 기록을 종합하면 1395년 10월경으로 추정됩니다. 왕이 직접 능지 후보를 살피러 나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성계는 달랐습니다. 그는 북방의 무장으로서 평생을 말 위에서 보낸 사람이었고 땅의 기운을 몸소 느끼며 전장을 누빈 장수였습니다. 말을 타고 구릉지에 오른 태조는 한참을 말없이 사방을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북쪽으로는 한양의 궁궐과 도성이 아스라이 보였고 남쪽으로는 한강이 은빛 물결을 일으키며 흘렀습니다. 동쪽 지평선 너머로는 광활한 평야가 펼쳐져 있었고 서쪽으로는 북한산의 웅장한 산세가 든든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의 전언에 따르면 태조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과인이 평생 수많은 전장을 누볐으나 이처럼 기운이 온화하면서도 웅장한 땅은 처음 보는구나.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라는 무학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조선 왕조의 뿌리를 내리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이 있겠는가.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이곳이 가진 의미는 남달랐습니다. 고려시대의 풍수 이론서인 도선비기와 조선 초기의 지리신법 등을 참고하면 이러한 지형을 천자지지 또는 제왕지지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로되 천자가 머물 땅이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산의 형세입니다. 북한산에서 시작된 산줄기는 수락산, 불암산을 거쳐 검암산과 아차산으로 이어집니다. 이 긴 산줄기가 구릉지에 이르러 기운을 모으고 완만하게 앉는 형국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용이 구슬을 물고 쉬는 형상, 즉 와룡새라고 표현합니다. 좌청룡에 해당하는 동쪽 산줄기는 부드러우면서도 힘이 있어 문관의 기운을 담고 있다고 해석됩니다. 우백호에 해당하는 서쪽 구릉은 약간 낮으면서도 단단하여 무관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문물을 겸비한 왕조의 기상이 지형 자체에 담겨 있는 셈입니다. 전면의 명당수는 더욱 중요합니다. 한강이 멀리 흐르며 재물과 복록을 상징하고 왕숙천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며 생기를 보태줍니다. 물은 너무 가까우면 습기가 차고 너무 멀면 기운이 미치지 않는데 이곳은 그 거리가 절묘했습니다. 능의 이름을 정하는 건 역시 신중한 일이었습니다. 조선의 첫 왕능이니만큼 그 이름은 왕조의 정통성과 의지를 담아야 했습니다. 예조와 홍문관의 학자들이 모여 여러 후보를 올렸고 최종적으로 건원능이라는 이름이 결정되었습니다. 건원이라는 말은 주역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건원은 곧 만물의 시작이다. 하늘의 기운이 처음 펼쳐지는 것,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선 왕조의 첫 능이자 근원이 될 능이라는 뜻이 분명했습니다. 또한 건자는 하늘을 상징하는 건괴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강건함, 굳건함, 쉼없이 나아가는 힘을 의미합니다. 태조 이성계가 북방의 무장으로서 보여준 기상과도 맞닿아 있었습니다. 원자는 으뜸, 시작, 근본을 뜻합니다. 두 글자가 합쳐져 강건한 근원 또는 하늘이 연 첫장이라는 의미를 완성했습니다. 건원능의 조형은 1408년 태조가 승하한 직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부터 이미 준비는 되어 있었습니다. 능지가 결정된 1395년 이후 태종 이방원의 지시 아래 능역의 기본 설계가 진행되었고 조선 왕능의 표준 형식이 마련되었습니다. 능역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뉩니다. 제향 공간인 정자각과 비각이 있는 하부, 봉분으로 오르는 참도와 중간 영역, 그리고 왕과 왕비가 잠든 봉분 영역입니다. 이러한 3단 구조는 이후 조선 왕릉의 기본 양식이 되었으며 무려 519년간 이어진 조선 왕조 내내 근간을 이루었습니다. 성물의 배치도 정교했습니다. 봉분 아래에는 병풍석을 두르고 그 앞에는 혼유석을 놓았습니다. 좌우로는 문인석과 무인석을 배치하고 그 아래로는 석마와 석양, 석호를 일렬로 세웠습니다. 각 성물의 크기와 위치, 간격까지 모두 국조 오례의와 경국대전의 규정을 따랐습니다. 능지가 정해지고 설계가 완료되자 태조는 비로소 안심했다고 전합니다. 왕위를 아들 방원에게 물려준 뒤 함흥에서 여생을 보내던 그는 가끔 한양을 찾을 때마다 동쪽 구릉지를 바라보곤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잠들 곳, 조선 왕조의 영원한 뿌리가 될 곳을 바라보는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한 왕조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히 권력을 잡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후손들에게 든든한 터전을 물려주며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일이었습니다. 그 무게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살아온 이성계에게 건원능의 터는 단순한 무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이라는 나무가 뿌리를 내린 첫 땅이었고 500년 왕조의 시작을 알리는 첫 북소리였습니다. 1408년 5월 24일 태조 이성계는 창덕궁 별전에서 7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유해는 그가 생전에 정해둔 바로 그 땅, 동쪽 구릉의 명당에 안장되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곳에서 조선의 시조는 영면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은 지금도 그곳에서 조선의 후손들을, 이 땅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 건원능이 자리한 땅의 내력은 멀리 북한산에서 시작됩니다. 한양 도성을 병풍처럼 감싸고 있는 북한산의 주봉 백운대에서 시작된 산줄기는 동쪽으로 흐르며 수락산과 불암산을 거쳐 검암산에 이릅니다. 이 긴 여정 동안 산줄기는 끊임없이 기운을 모으고 정제하며 마치 용이 구슬을 물고 천천히 기어가듯 대지를 따라 흐릅니다. 조선시대 풍수 이론서인 명산론과 산경표에 따르면 이러한 산줄기의 흐름을 용맥이라 부릅니다. 용이 움직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북한산에서 시작된 이 용맥은 약 30리를 달려 구리 일대에 이르러 비로소 멈춥니다. 정확히 말하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한 곳에 모아 응결시키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결혈이라 표현합니다. 1395년 가을 무학대사가 이곳을 처음 답사했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이 바로 이 혈처였습니다. 태종실록 8년 6월 조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건원능의 자리는 북한산 용맥이 동으로 달려와 멈춘 곳으로 좌우의 산세가 아름답고 앞으로는 한강이 흐르니 실로 명당이라 하겠다. 짧은 문장이지만 이곳의 지리적 특성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명당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사신사의 배치입니다. 사신이란 청룡, 백호, 주작, 현무를 말하며 이 네 신령이 혈처를 감싸는 형국이어야 진정한 명당이 됩니다. 건원능은 이 사신사의 배치가 교과서적으로 완벽한 곳입니다. 먼저 좌청룡을 살펴보겠습니다. 혈처의 동쪽, 즉 왼편에서 감싸는 산줄기입니다. 건원능의 좌청룡은 아차산에서 뻗어내려온 능선이 담당합니다. 이 능선은 부드러우면서도 긴 곡선을 그리며 능역을 감싸 안습니다. 높이는 약 150m 내외로 적당하며 경사는 완만합니다. 풍수에서는 청룡이 너무 높거나 가파르면 압박감을 주고 너무 낮거나 약하면 보호의 힘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건원능의 청룡은 그 중간에 이상적인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풍수가 남사고가 쓴 격암유록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동구의 청룡은 문필의 기운을 품었으니 그를 아는 왕조가 오래 이어질 징표라. 실제로 아차산 능선의 형태를 보면 붓을 세워놓은 듯한 봉우리들이 연이어 있어 문필봉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치주의를 표방한 조선 왕조의 성격과 묘하게 일치합니다. 우백호는 혈처의 서쪽, 즉 오른편에서 감싸는 산줄기입니다. 건원능의 우백호는 검암산에서 이어진 구릉이 완만하게 내려오며 형성됩니다. 청룡보다 약간 낮고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풍수 이론에서는 청룡은 길게, 백호는 짧게를 이상적인 배치로 봅니다. 청룡이 문을 상징한다면 백호는 무를 상징하는데 문이 무보다 우위에 있어야 평화로운 세상이 온다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백호 능선의 형태입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호랑이가 웅크리고 앉아있는 형상입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이중환이 쓴 택리지에는 건원능 우백호에 대해 그 형상이 맹호복지라 하여 용맹한 호랑이가 땅에 엎드려 있는 모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을 지키는 호위무사의 형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무는 혈처의 뒤쪽, 즉 북쪽을 받쳐주는 산입니다. 건원능의 현무는 검암산과 아차산이 연결되며 형성한 주산 능선이 담당합니다. 이 능선은 높이 약 280m로 웅장하면서도 안정적입니다. 너무 높으면 압박감을 주고 너무 낮으면 의지할 곳이 없는데 건원능의 현무는 적당한 높이로 봉분을 든든히 받쳐줍니다. 신증동 국여지 승남 양주목 산천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건원능 뒤에 산은 겹겹이 이어져 마치 병풍을 두른 듯하니 이를 현무장풍지세라 한다.
장풍이란 바람을 막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건원능은 북풍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면서도 봄과 여름의 온화한 남풍은 잘 받아들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주작은 혈처의 앞쪽, 즉 남쪽의 낮은 산이나 구릉을 말합니다. 풍수에서는 이를 안산 또는 조산이라고도 부릅니다. 건원능의 경우 한강 너머로 보이는 검단산과 남한산이 이 역할을 합니다. 거리는 약 57리 정도로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안산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풍수에서는 안산이 있어야 귀한 자손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또한 안산은 재물과 복록이 들어오는 문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건원능의 안산은 완만하면서도 단정한 형태를 하고 있어 조선 왕조가 오래도록 번성할 수 있는 기운을 품고 있다고 해석되었습니다. 명당의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수세입니다. 물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흐름이 명당의 기륭을 좌우합니다. 건원능 앞으로는 크게 두 개의 물줄기가 흐릅니다. 하나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왕숙천이고 다른 하나는 남쪽으로 유유히 흐르는 한강입니다. 왕숙천은 건원능에서 약 1, 2 거리에 있습니다. 이 하천은 수락산과 불암산 계곡에서 발원하여 동에서 서로 흐르다가 한강으로 합류합니다. 풍수에서는 물이 혈처 앞을 가로지르며 흐르는 것을 횡수라 하는데 이는 재물과 복이 머물다 가는 형국으로 길하게 봅니다. 특히 동에서 서로 흐르는 물은 득수, 즉 물을 얻는다는 의미로 매우 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강은 건원능에서 약 3리 거리에 있습니다. 이 정도 거리는 풍수에서 말하는 명당수의 이상적인 거리입니다. 너무 가까우면 습기가 차서 해롭고 너무 멀면 기운이 미치지 않습니다. 한강은 서해로 흘러가며 나라의 재물과 교역을 상징합니다. 건원능에서 바라보는 한강은 은빛띠처럼 유유히 흐르며 왕조의 영원한 번영을 암시합니다. 지리신법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은 혈처를 만나 머물다 가고 혈처는 물을 얻어 생기를 품는다. 물이 감싸 안으면 복록이 모이고 물이 흩어지면 기운도 흩어진다. 건원능의 수세는 이 원리를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왕숙천이 가까이서 생기를 공급하고 한강이 멀리서 큰 기운을 전달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어느 지점이 혈처일까요? 무학대사가 발견하고 태조가 승인한 그 자리는 어디일까요? 건원능 봉분이 자리한 바로 그곳입니다. 해발 약 90m 주변보다 약간 높은 구릉의 정상부입니다. 이곳에 서면 사방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막힌 곳은 없지만 바람은 거세지 않고 트여 있지만 기운은 흩어지지 않는 그런 절묘한 지점입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혈처를 와혈 또는 유혈이라고 부릅니다. 와혈은 손바닥처럼 약간 움푹 들어간 형태이고 유혈은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부드럽게 솟은 형태입니다. 건원능의 혈처는 이 둘의 중간 형태로 약간 솟았으면서도 주변의 품에 안긴 구조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아기처럼 안온하면서도 존귀한 기운을 느낄 수 있습니다. 1408년 태조의 장례를 치를 때 예조판서 이직이 올린 상소문에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건원능의 자리는 천자지지이니 만세토록 왕업이 이어질 곳이옵니다. 신등이 두루 살펴보니 좌우의 산이 공손히 모시고 앞뒤의 물이 경배하는 형상이옵니다. 천자지지, 즉 천자가 머물 땅이라는 표현은 조선시대에 쉽게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은 명나라를 섬기는 제후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건원능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만큼 이곳의 기운이 범상치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건원능의 배치는 이후 조선 왕릉 조영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는 능역구조, 정자각과 비각의 위치, 참도의 각도, 성물의 배치까지 거의 모든 요소가 국조 오레이와 국조 상례보편의 표준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능역의 하단부에는 재앙을 지내는 정자각이 자리합니다. 정자각은 정자 형태의 건물로
왕과 신하들이 제사를 지내는 공간입니다. 건원릉의 정자각은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로 소박하면서도 장엄한 느낌을 줍니다. 지붕은 팔짝 지붕으로 품격을 갖추었고 기둥은 원기둥을 사용하여 자연스러움을 살렸습니다. 정자각 오른쪽에는 비각이 있습니다. 태조의 행적과 업적을 기록한 신도비가 모셔진 곳입니다. 비석의 앞면에는 한문으로 뒷면에는 만주문으로 태조의 생애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는 태조가 북방 출신이라는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정자각에서 봉분으로 오르는 길을 참도라고 합니다. 건원릉의 참도는 두 갈래로 나뉘어 있습니다. 서쪽의 높은 길은 신도, 즉 신령이 다니는 길이고 동쪽의 낮은 길은 어도, 즉 왕이 다니는 길입니다. 이러한 이원적 구조는 산자와 죽은 자, 현실과 영원을 구분하면서도 연결하는 조선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봉분 주변에는 여러 성물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봉분 바로 아래에는 병풍석을 둘렀고 그 앞에는 혼유석을 놓았습니다. 혼유석은 고인의 혼령이 쉬는 자리라는 의미입니다. 제사 때 제물을 올리는 상의 역할도 합니다. 좌우로는 문인석과 무인석이 각각 한 쌍씩 서 있습니다. 문인석은 학자 관료의 모습으로 손을 모으고 공손히 서 있습니다. 무인석은 장군의 모습으로 칼을 짚고 위엄 있게 서 있습니다. 이들은 왕을 영원히 모시는 신하들을 상징합니다. 그 아래로는 석마, 석양, 석호가 자리합니다. 석마는 왕이 타던 말을, 석양은 왕의 덕이 온 세상에 미친다는 의미를, 석호는 왕의 권위와 용맹을 상징합니다. 각 성물의 크기와 조각 수법은 조선 초기 석조 예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건원릉의 성물들은 고려시대의 화려함을 절제하고 간결하면서도 위엄 있는 조선 특유의 미학을 보여줍니다. 세종실록 16년 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건원릉의 성물은 건박하면서도 장중하니 이것이 우리 왕조의 미덕이라 하겠다. 건박함 속의 장중함, 이것이 바로 조선이 추구한 미학이었습니다. 건원릉이 자리한 이 명당은 단순한 무덤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선 왕조 500년의 운명을 품은 땅이었고 27명의 왕과 왕비가 잠들게 될 동구릉이라는 거대한 왕릉군의 시작이었습니다. 태조가 이곳을 선택한 순간 조선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건원릉에 서면 500년 전 무학대사와 태조가 바라보았을 그 풍경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북쪽 산줄기가 품어주고 좌우의 능선이 감싸주며 앞으로는 한강이 흐르는 이곳.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곳에서 조선의 첫 왕은 지금도 후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태조 이성계가 창덕궁 별전에서 마지막 숨을 거둔 것은 1408년 5월 24일 새벽이었습니다. 74세의 나이였습니다. 그의 임종을 지킨 것은 다섯째 아들이자 조선의 세 번째 왕인 태종 이방원이었습니다. 부자 관계는 복잡했습니다. 왕자의 난을 거치며 형제들이 피를 흘렸고 그 중심에 방언이 있었습니다. 태조는 그 아픔 때문에 한때 함흥으로 떠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임종의 순간 태조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태종실록 8년 5월 24일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왕태조의 승하하시니 상태종이 곡하며 슬퍼함이 지극하였다. 유교를 받들어 영구를 동쪽 건원릉에 모시되 함흥의 흙과 억새를 가져와 봉분을 덮으라 하셨다. 유교, 즉 유언이었습니다. 자신의 고향인 함경도 영흥의 흙과 억새를 가져와 무덤을 덮으라는 것. 이 한마디에는 태조 이성계라는 인물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왕이었지만 끝까지 북방의 무장이었습니다. 한양의 궁궐에 살았지만 영혼은 항상 고향 함흥을 그리워했습니다. 함경도 영흥은 태조 이성계의 뿌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의 고조부 이한사가 처음 정착한 곳이며 아버지 이자춘이 북방의 실력자로 성장한 곳입니다. 이성계 자신도 이곳에서 태어나 자랐고
여진족과의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하며 명성을 쌓았습니다. 함흥은 지금의 함경남도 함흥시 일대로 함경도의 중심 도시입니다. 동해와 맞닿아 있고 배후로는 함경산맥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습니다. 이곳의 땅은 척박했지만 사람들은 강인했습니다. 혹독한 추위와 끊임없는 외침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예와 기백이 필요했습니다. 용비어천가 제2장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북쪽 땅에서 용이 일어나니 그 기운이 천하를 덮었도다. 북쪽 땅, 바로 함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태조는 이곳에서 태어나 이곳의 기운을 받으며 자랐고 결국 조선의 창업주가 되었습니다. 왕이 된 후에도 태조는 함흥을 잊지 못했습니다. 1398년 1차 왕자의 난 이후 왕위를 물려주고 함흥으로 떠난 것이 그 증거입니다. 한양이 아닌 함흥에서 여생을 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비록 결국 한양으로 돌아왔지만 그의 마음은 항상 북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태종 이방원은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고향의 흙과 억새를 가져오라니 이것이 단순한 향수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뜻이 있는 것일까요? 태종은 예조와 상내원의 관료들을 불러 회의를 열었습니다. 태종실록 8년 5월 26일 조에는 회의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조 판서 이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선왕의 유지는 분명합니다. 고향의 흙으로 봉분을 덮으라는 것은 근본을 잊지 말라는 뜻이옵니다. 우리 왕조는 북방에서 일어났고 그 기운으로 나라를 세웠습니다. 함흥의 흙과 억새는 단순한 흙과 풀이 아니라 왕조의 뿌리요 정체성이옵니다. 좌의정 성성린이 거들었습니다. 옛 기록을 보면 중국 한나라 고조 유방도 고향 폐연의 흙을 무덤에 썼다 하옵니다. 또한 당나라 태종도 고향의 물을 무덤 앞에 흐르게 했다 하옵니다. 선왕의 뜻은 이러한 옛 성왕들의 뜻과 같은 것이옵니다. 태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유언이 단순한 개인적 향수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정치적 상징이었고 역사적 선언이었습니다. 조선은 고려와 다릅니다. 개경의 귀족 문화가 아닌 북방의 무인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함흥의 흙은 바로 그 정신의 상징이었습니다. 1408년 6월 초 장례 준비가 한창이던 때였습니다. 태종은 공조판서 박자청을 불러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함경도 영흥으로 가시오. 그리고 선왕께서 태어나신 곳의 흙과 그곳에 자라는 억새를 가져오시오. 충분한 양이어야 하오. 봉분 전체를 덮을 만큼. 박자청은 즉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태종실록 8년 6월 3일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조판서 박자청이 영흥으로 떠나니 수행원 50명과 말 30필, 수레 20대를 거느렸다. 흙과 억새를 운반하기 위함이었다. 한양에서 함흥까지의 거리는 약 1000리입니다. 오늘날의 거리로는 약 500km가 넘습니다. 당시 교통 사정을 고려하면 편도만 보름 이상 걸리는 먼 길이었습니다. 게다가 6월 초는 장마철이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험준한 산길과 불어난 하천을 건너야 했습니다. 박자청 일행은 먼저 철원을 거쳐 금성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북으로 올라가 회양과 안변을 지났습니다. 함경도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길이 더욱 험해졌습니다. 마식령과 추가령을 넘어야 했고 성천강과 남대천을 건너야 했습니다. 여정 중의 기록이 공조실록에 일부 남아 있습니다. 6월 10일 안변에 이르니 비가 쏟아졌다. 강물이 불어 건널 수 없었다. 3일을 기다린 후 겨우 건넜다. 6월 15일 드디어 함흥에 이르렀다. 보름 만에 도착한 것입니다. 함흥에 도착한 박자청은 먼저 태조가 태어난 옛 터를 찾았습니다. 신증동 국여지 승남 함경도 편에 따르면 태조의 생가는 함흥부 북쪽 오리지점, 지금의 함흥시 회상구역 일대로 추정됩니다.
당시에는 이미 생가 건물은 없어졌지만 터는 남아 있었고 지역 주민들이 용이 태어난 자리라 부르며 소중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박자청은 그곳에 흙을 채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흙이나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풍수적으로 의미 있는 흙이어야 했습니다. 그는 함흥의 풍수 전문가인 김시성을 가진 노인을 안내인으로 삼았습니다. 이 노인은 태조가 어렸을 적부터 이 지역을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의 안내로 생가 터 바로 앞의 언덕에서 흙을 채취했습니다. 그곳은 아침 해가 가장 먼저 비치는 곳이었고 주변보다 약간 높아 배수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흙의 색깔은 짙은 갈색이었고 질감은 부드러우면서도 점성이 있었습니다. 한 줌 쥐면 형태가 유지되고 손을 펴면 부서지는 이상적인 봉토용 흙이었습니다. 흙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선왕의 무덤에 쓸 흙을 가져간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삽과 괭이를 들고 나와 도왔습니다. 함흥지라는 지역 기록에는 이런 구절이 남아 있습니다. 을해년 1408년 여름 한양에서 사신이 와서 태조대왕의 생가 터 흙을 가져갔다. 고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눈물로써 흙을 퍼담았다. 흙을 채취한 후 박자청은 억새를 구하러 나섰습니다. 태조의 유언에는 분명히 억새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억새는 북방의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혹독한 추위에도 죽지 않고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납니다. 가을이 되면 온 벌판을 하얗게 뒤덮으며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이 장관입니다. 하지만 6월은 억새의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억새는 가을에 꽃이 피고 그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6월의 억새는 아직 푸르고 연약합니다. 박자청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가을까지 기다려야 할까? 하지만 장례는 한시가 급했습니다. 유교의 예법상 왕의 장례는 승하 후 5개월 내에 치러야 했습니다. 박자청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함흥 일대의 들판을 샅샅이 뒤져 지난해 가을에 자랐던 억새 뿌리를 캐내기로 한 것입니다. 억새는 뿌리가 깊고 강합니다. 겨울을 나고 봄을 지나 여름까지 살아남은 억새 뿌리는 가장 생명력이 강한 것입니다. 그 뿌리를 한양으로 가져가 건원능에 심으면 가을이 되면 다시 자라날 것입니다. 며칠에 걸쳐 수백 포기의 억새 뿌리를 캐냈습니다. 뿌리는 습기를 유지하기 위해 젖은 지프로 감쌌고 나무 상자에 담아 운반했습니다. 또한 이미 자라고 있는 푸른 억새도 일부 베어 함께 가져갔습니다. 봉분을 덮는 데 즉시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6월 20일 박자청 일행은 함흥을 떠나 귀환길에 올랐습니다. 수레 20대에는 함흥의 흙이 가득 실렸고 말 위에는 억새 뿌리와 풀단이 실렸습니다. 무게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젖은 흙은 수레 한 대당 1000근이 넘었습니다. 20대면 2만 근, 오늘날로 치면 12톤이 넘는 무게였습니다. 오는 길은 갈 때보다 더 험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실은 수레가 험한 산길을 오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마식령 고개는 악명 높기로 유명했습니다. 택리지에는 마식령은 높고 험하여 짐을 실은 수레는 오를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자청은 수레를 분해하여 부분별로 나누어 날랐습니다. 흙도 가마니에 조금씩 덜어 사람과 말이 나눠 짊어지고 고개를 넘었습니다. 고개를 넘는 데만 사흘이 걸렸습니다. 수행원들은 지쳤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선왕의 유지를 받드는 성스러운 임무였기 때문입니다. 7월 5일 드디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한 달이 걸린 대장정이었습니다. 태종실록 8년 7월 5일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조판서 박자청이 함흥에서 돌아왔다. 선왕의 생가 터 흙과 억새를 가져왔다. 상이 친히 나가 맞이하고 수고를 치하하였다. 태종은 직접 동대문 밖까지 나가 일행을 맞이했습니다. 수레에 실린 흙을 보고 말 위에 실린 억새를 보며
그는 깊은 감동에 잠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흙과 풀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이 담긴 고향의 조각이었고 조선 왕조의 뿌리를 상징하는 성물이었습니다. 7월 10일 태조의 국장이 거행되었습니다. 영군은 창덕궁을 출발하여 동쪽으로 향했습니다. 수만 명의 백성이 길가에 늘어서 곡을 하며 전송했습니다. 영구가 건원릉에 도착한 것은 정오 무렵이었습니다. 하관 의식이 끝나고 봉분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흙으로 기본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그 위에 함흥에서 가져온 흙을 덮었습니다. 일꾼들이 조심스럽게 함흥에 흙을 펴바르고 다졌습니다. 흙의 색깔이 주변과 달라서 봉분이 마치 다른 빛을 발하는 것 같았습니다. 흙을 다 덮은 후 억새를 심었습니다. 뿌리째 캐온 억새는 봉분 곳곳에 일정한 간격으로 심었고 베어온 억새는 봉분 표면을 덮는 데 사용했습니다. 억새를 심는 작업은 무학대사가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는 억새 한 포기 한 포기를 정성스럽게 심으며 연부를 외웠다고 합니다. 태종실록 8년 7월 10일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원릉 봉토에 함흥에 흙을 섞고 억새를 심었다. 선왕의 유지를 받든 것이다. 상이 이르기를 선왕께서는 북방에서 일어나 천하를 평정하셨으니 북방의 흙과 풀로 능을 덮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 후 태종은 다시 건원릉을 찾았습니다. 혼자서 봉분 앞에 오래도록 서 있었습니다. 함흥에 흙이 덮인 봉분, 그 위에 심어진 억새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 어린 풀이었지만 그 흔들림에는 북방의 거친 바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종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고향의 흙을 원하셨을까? 단순한 향수였을까? 아니면 후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신 것일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뿌리를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은 고려의 귀족 문화가 아닌 북방의 무인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함경도의 척박한 땅에서 혹독한 추위와 외침 속에서 단련된 기상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그 기상을 잊지 말라고 태조는 고향의 흙과 억새를 유언으로 남긴 것입니다. 봉분을 덮은 흙은 시간이 지나면 주변 흙과 섞이고 억새는 가을마다 하얗게 피어나 바람에 흔들릴 것입니다. 그때마다 후손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인지, 우리가 어떤 정신으로 이 나라를 세웠는지. 조선 왕조실록의 사관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선왕께서 고향의 흙으로 능을 덮게 하신 것은 근본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이다. 100년 후, 1000년 후에도 이 흙과 이 억새는 왕조의 뿌리를 증언할 것이다. 그 예언은 적중했습니다. 6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건원릉의 봉분에는 억새가 자랍니다. 가을이 되면 하얗게 피어나 바람에 일렁입니다. 그 억새 하나하나가 함경도 함흥에서 왔다는 것을, 태조의 유언으로 심어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북방의 바람이 억새를 흔들 때마다 조선의 시조 태조 이성계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뿌리를 잊지 말라. 근본을 지켜라. 건원릉이 조성된 1408년 이후 약 180년간 조선은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를 누렸습니다. 세종대왕의 문화융성기를 거쳐 성종 때의 경국대전 반포, 그리고 중종과 명종 시대까지 건원릉은 왕조의 시조를 모신 성역으로서 극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 그리고 명절에는 왕이 친히 또는 대신을 보내 제양을 올렸습니다. 중종실록 12년 3월 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임금이 건원릉에 나아가 제사를 올렸다. 능역에 소나무와 잣나무가 울창하고 억새가 봉분을 아름답게 덮었으니 선왕의 홀령이 편안하실 것이다. 능 주변에는 금표를 세워 일반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했고 능참봉과 능직들이 상주하며 능역을 관리했습니다. 명종 때의 기록을 보면 건원릉의 관리 체계가 매우 정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경국대전에 따르면 건원능에는 참봉 2명, 봉사 2명, 그리고 능직 30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이들은 매일 능역을 순찰하며 성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봉분의 잡초를 제거하며 재향 준비를 했습니다. 또한 능 주변 10리 이내에는 벌목을 금지하고 사냥과 경작도 엄격히 제한했습니다. 능역의 나무들도 세심하게 관리되었습니다. 선조실록 25년 조에는 건원능 주변의 소나무가 병들었다는 보고가 있고 즉시 새로운 소나무를 심도록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능역의 수목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선왕을 지키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592년 4월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조선을 덮쳤습니다. 임진왜란이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나타난 왜군은 파죽지세로 북상했고 불과 보름 만에 한양이 함락되었습니다. 선조 임금과 조정은 급히 북쪽으로 피난을 떠났고 한양은 적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왜군이 한양에 입성한 것은 4월 30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궁궐을 불태우고 관할을 약탈했으며 백성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길은 왕릉에까지 뻗쳤습니다. 선조실록 25년 5월 조에는 참혹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왜적이 동구릉에 이르러 건원능을 파헤쳤다. 성물을 부수고 정자각을 불태웠으며 심지어 봉분까지 파헤쳐 부장품을 약탈하려 했다. 왜 왜군은 왕릉을 파헤쳤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금은 보화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의 무덤에는 귀중한 부장품이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둘째는 조선인의 사기를 꺾기 위해서였습니다. 왕조의 시조를 모신 능을 훼손함으로써 조선인들의 정신적 지주를 무너뜨리려 한 것입니다. 건원능의 참봉 이덕형과 능직들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하지만 무기도 변변치 않은 그들이 중무장한 왜군을 막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따르면 참봉 이덕형은 왜군에게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곳은 우리 태조대왕께서 잠드신 곳이다. 너희가 감히 범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하지만 왜군은 그를 죽이고 능역으로 진입했습니다. 왜군은 먼저 정자각에 불을 질렀습니다. 나무로 지어진 건물은 삽시간에 불타올랐습니다. 130여 년간 재앙이 이어지던 신성한 공간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비각도 파괴되었고 태조의 행적을 기록한 신도비는 넘어뜨려졌습니다. 그들은 다음으로 성물을 공격했습니다. 문인석과 무인석의 머리를 쳐서 떨어뜨렸고 석마와 석양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석호의 얼굴에는 칼자국을 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의도적인 훼손이었습니다. 조선의 상징을 파괴함으로써 백성들의 저항 의지를 꺾으려는 심리전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봉분을 파헤친 일이었습니다. 징비록을 쓴 류성룡의 기록에 따르면 왜군은 봉분의 남쪽 면을 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함흥의 흙과 억새로 덮인 봉분이 무참히 파헤쳐졌습니다. 180여 년간 태조를 지켜온 그 흙이 억새 뿌리와 함께 파헤쳐져 흩어졌습니다. 다행히 석실까지 도달하기 전에 조선군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병장 조원이 이끄는 부대가 인근에서 왜군을 공격했고 왜군은 완전히 파헤치지 못한 채 퇴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봉분의 일부는 파괴되었고 능역은 처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1598년 7년간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선조는 한양으로 돌아왔고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왕릉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조의 보고는 참담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왕릉 대부분이 훼손되었고 건원릉의 피해가 가장 심했습니다. 선조실록 31년 9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원릉의 정자각과 비각이 불타 없어졌고 성물이 파손되었으며 봉분의 일부가 파헤쳐졌다. 급히 복구해야 하나 국가의 재정이 바닥나 즉시 시행하기 어렵다. 전쟁으로 조선의 국력은 극도로 피폐해졌습니다. 백성의 절반이 죽거나 흩어졌고
농토는 황폐화되었으며 국고는 텅 비었습니다. 왕릉을 복구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당장 굶주리는 백성을 먹여 살리는 것이 더 급했습니다. 선조는 고민 끝에 임시방편의 복구를 지시했습니다. 1599년 봄 공조에서 인력을 동원하여 봉분을 다시 쌓았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흙을 다시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함흥의 흙은 이미 흩어졌고 다시 함흥까지 가서 흙을 가져올 여력도 없었습니다. 결국 인근의 흙으로 봉분을 보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억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원래 심어졌던 함흥의 억새는 전쟁 중에 대부분 죽거나 뽑혀나갔습니다. 새로 심은 억새는 한강 주변에서 구한 일반적인 억새였습니다. 태조의 유지였던 함흥의 억새는 이렇게 사라져갔습니다. 정자각과 비각은 1601년에야 재건되었습니다. 선조실록 34년 3월 조에는 건원릉의 정자각을 다시 지었으나 제목이 부족하여 규모가 이전보다 작아졌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물의 복구는 더 어려웠습니다. 깨진 문인석과 무인석의 머리를 다시 붙이기는 했으나 균열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넘어진 성물을 다시 세웠으나 일부는 제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1636년 조선은 또다시 전쟁의 참화를 겪었습니다. 병자호란이었습니다. 청나라 군대가 압록강을 넘어 한양을 포위했고 인조는 남한 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47일간의 항전 끝에 인조는 삼전도에서 청태종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행히 병자호란 때는 왕릉의 직접적인 피해는 크지 않았습니다. 청군의 목적은 조선의 굴복이었지 문화재 파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쟁 후 조선은 청나라에 막대한 배상금과 공물을 바쳐야 했고 이로 인해 왕릉 관리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조실록 15년 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건원릉의 능직이 부족하여 능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잡초가 무성하고 나무가 말라 죽어도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전쟁은 끝났지만 그 후유증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조선은 서서히 국력을 회복했습니다. 숙종과 영조, 정조로 이어지는 문화 부흥기를 맞이하면서 왕릉에 대한 관심도 되살아났습니다. 특히 정조는 능제 개혁에 힘을 쏟았습니다. 정조실록 8년 4월 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원릉을 친히 참배하고 능역의 상태를 점검했다. 성물에 파손된 곳을 보수하고 정자각의 기와를 새로 갈도록 명했다. 정조는 조선 왕조의 뿌리인 건원릉을 특별히 아꼈고 여러 차례 친히 참배하며 보수를 지시했습니다. 순조 때에는 대대적인 능역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1804년 순조실록 4년 조에는 건원릉의 성물을 전면 보수했다. 깨진 문인석의 머리를 새로 만들어 붙이고 기울어진 석호를 바로 세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비록 완전한 복원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능으로서의 체면은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함흥의 흙과 억새를 다시 가져오는 일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태조의 유지였던 그 특별한 의미는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봉분의 억새는 일반 억새로 대체되었고 흙도 주변의 흙과 섞여버렸습니다. 1910년 조선이 일제에 강제 병합되면서 왕릉은 또 한 번 시련을 겪었습니다. 일제는 조선의 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거나 왜곡했습니다. 왕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일제는 1912년 이왕직을 설치하여 왕릉을 관리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방치나 다름없었습니다. 능참봉과 능직 제도는 폐지되었고 최소한의 관리 인력만 남았습니다. 재향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능역 구조의 임의 변경이었습니다. 1930년대 일제는 관광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동구릉 일대를 정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원래의 배치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매일신보 1935년 4월 기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동구릉에 자동차 도로를 내고 관람객을 위한 휴게소를 건설했다. 자동차 도로를 내기 위해 능역의 일부가 깎여나갔고 성물의 위치도 옮겨졌습니다. 건원릉의 성물 일부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는 증언도 있습니다. 일제는 조선 왕릉을 역사 유적이 아니라 관광 상품으로 취급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었을 때 건원릉은 창건 당시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537년의 세월, 두 차례의 전란, 그리고 35년간의 식민 지배를 거치며 상처투성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는 왕릉 복원에 힘을 쏟았습니다. 1970년대부터 본격적인 복원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조선 왕조실록과 국조 오례 등의 기록을 바탕으로 건원릉의 원형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995년 건원릉 정비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정자각과 비각은 조선 초기의 양식대로 재건되었고 성물의 위치도 바로잡았습니다. 일제가 훼손한 능역 구조도 가능한 한 원래대로 복구했습니다. 2009년 조선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건원릉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조선 왕릉은 유교 사상과 풍수지리,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완벽하게 구현한 문화유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오늘날 건원릉은 창건 당시의 장엄함을 상당 부분 되찾았습니다. 비록 함흥의 흙과 억새는 되돌릴 수 없지만 태조의 홀령은 이곳에서 편안히 쉬고 계십니다. 600년의 풍파를 견디며 건원릉은 여전히 조선의 첫장으로서 우뚝 서 있습니다. 해가 뜨고 지기를 수만 번, 계절이 바뀌기를 600번 넘게 반복하는 동안 건원릉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건원이라는 두 글자에 담긴 의미는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늘처럼 강건하고 만물의 근원이 되는 왕릉. 조선 왕조의 첫 왕이 잠든 곳이자 27대 왕조의 시작점인 이곳은 단순한 무덤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세종실록 12년 예조의 계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건원릉은 우리 왕조의 근본이요 만세의 기틀이니 봄가을로 반드시 친제를 올려야 합니다. 세종대왕조차도 건원릉을 특별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는 재위 32년 동안 건원릉을 수십 차례 참배했고 능역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조선의 역대 왕들에게 건원릉 참배는 단순한 의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통성을 확인하는 행위였고 왕조의 뿌리를 되새기는 순간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후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가 건원릉 참배였고 중요한 국가적 결정을 내리기 전에도 건원릉을 찾아 선왕의 뜻을 헤아렸습니다. 건원릉이 조성된 후 이곳은 조선 왕실의 가장 중요한 능역이 되었습니다. 태조가 명당으로 선택한 이 땅에 후대의 왕들도 잠들기를 원했습니다. 1441년 세종의 비인 소헌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능인 영릉이 건원릉 동쪽에 조성되었습니다. 이것이 동구릉의 두 번째 능이었습니다. 이후 문종과 현종, 영조와 정조의 비들이 차례로 이곳에 안장되었습니다. 영조실록 52년 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건원릉이 있는 땅은 천하의 명당이니 왕실의 능을 이곳에 모시는 것이 마땅하다. 결국 동구릉에는 총 9개의 능이 조성되어 조선 최대의 왕릉군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동구릉의 배치입니다. 건원릉을 중심으로 다른 능들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태조를 중심으로 후손들이 둘러앉은 형국입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건원릉의 명당 기운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며 다른 능들도 그 기운을 받는 구조입니다. 동구릉 전체 면적은 약 196만 제곱미터에 이릅니다. 여의도 면적의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이 광대한 능역은 조선시대 내내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되었고 왕실만의 성역으로 보존되었습니다. 능역 안에는 소나무와 잣나무 숲이 울창하게 조성되었고
사슴과 노루 같은 동물들이 자유롭게 뛰어놀았습니다. 건원능은 사계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봄이 오면 능역 곳곳에 진달래와 철쭉이 피어납니다. 봉분 주변의 억새는 새싹을 트우고 소나무는 연한 초록색 새순을 내밉니다. 이맘때면 왕은 친히 또는 대신을 보내 춘향제를 지냈습니다. 성종실록 14년 3월 조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건원능에 춘향제를 올리니 능역의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지저귀어 마치 선왕께서 기뻐하시는 듯 하였다. 여름이 되면 능역은 짙은 녹음으로 뒤덮입니다. 장마철이 오면 왕숙천에 물이 불어나고 한강도 풍성한 물줄기를 자랑합니다. 이때는 능역 관리가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봉분의 배수로를 점검하고 무성해진 잡초를 제거하며 습기로 인한 성물의 손상을 예방해야 했습니다. 중종실록 28년 6월 조에는 장마로 건원능의 배수로가 막혔으니 급히 수리하라는 명이 내려진 기록이 있습니다. 가을은 건원능이 가장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봉분을 덮은 억새가 하얗게 꽃을 피우고 바람에 일렁이는 모습은 장관입니다. 연려실 기술에는 조선 중기 문인 신음의 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가을날 건원능을 찾아 절하니 억새꽃이 만발하여 마치 은빛 물결 같았다. 바람이 불 때마다 억새가 파도치듯 흔들리니 이것이 태조대왕께서 함경도에서 가져오라 하신 그 억새의 후손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다. 추양제는 가을의 가장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며 선왕께 햅쌀과 핵과일을 바치는 제사입니다. 정조실록 20년 9월 조에는 정조가 친히 건원능에 추양제를 올린 기록이 있습니다. 짐이 선조의 능에 나아가 제를 올리니 온 능역의 국화향기가 진동하였다. 이는 선왕께서 우리의 정성을 받아주신 징표라 하겠다. 겨울이 오면 건원능은 고요 속에 잠깁니다. 눈이 내려 봉분과 성물을 덮으면 능역 전체가 백설의 세계가 됩니다. 이맘때면 능직들이 눈을 치우고 추위로 인한 성물의 균열을 점검했습니다. 숙종실록 42년 12월 조에는 건원능에 눈이 많이 내렸으니 능직들에게 방한복을 지급하라는 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건원능 봉분의 억새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비록 임진왜란 이후 원래의 함흥 억새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억새들도 이미 수백 년의 역사를 품고 있습니다. 억새는 다년생 식물로 한 번 뿌리를 내리면 수십 년을 살아갑니다. 그 뿌리에서 새로운 포기가 나고 그 포기가 다시 뿌리를 내려대를 잇습니다. 현대의 식물학자들이 건원능의 억새를 조사한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반적인 억새보다 키가 크고 꽃이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수백 년간 왕릉이라는 특별한 환경에서 자라며 독특한 특성을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되어 인위적인 훼손이 없었고 정기적인 관리로 최적의 생육 환경이 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매년 가을이 되면 문화재청은 억새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너무 무성하면 일부를 제거하고 빈 곳이 있으면 새로 심습니다. 억새의 꽃이 지고 씨가 떨어지면 그 씨가 바람에 날려 능역 곳곳에 퍼집니다. 이렇게 억새는 자연스럽게 번식하며 건원능과 함께 세월을 이어갑니다. 2015년 가을 한 역사학자가 건원능을 방문하여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억새꽃이 만발한 건원능의 선이 600년 전 태조대왕의 유언이 떠올랐다. 비록 함흥의 억새는 아니지만 이 억새들도 이미 수백 년간 태조를 지켜온 신하들이다.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를 보며 나는 태조의 목소리를 들었다. 뿌리를 잊지 말라. 근본을 지켜라. 1910년 조선이 강제 병합된 후 왕릉의 재앙은 크게 축소되었습니다. 일제는 조선 왕실을 이왕가로 격하시키고 왕릉 제사도 간소화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한동안 재앙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969년 전주이시 대동종약원이 중심이 되어 건원능 재앙을 부활시켰습니다.
매년 음력 10월 초정일에 춘추대항제를 지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종친들만 참석했지만 점차 규모가 커져 지금은 수백 명이 참석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제양은 조선시대의 의례를 충실히 재현합니다. 제관들은 전통 제복을 입고 국조 오례위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제사를 진행합니다. 축문을 읽고 헌작을 올리며 망료례로 마무리합니다. 제양이 끝난 후에는 참석자들이 함께 음복을 나누며 태조의 업적을 기리고 왕조의 역사를 되새깁니다. 2008년 건원능 창건 600주년을 맞아 특별 제양이 거행되었습니다. 이때는 전국 각지에서 10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종친뿐 아니라 역사학자, 문화재 전문가, 일반 시민들도 참석했습니다. 제양이 끝난 후 한 참석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600년 전 태조대왕께서 이 자리에 누우신 것이 어제 일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그분의 자손이요, 그분이 세운 나라의 후예입니다. 2009년 6월 27일 스페인 세비야에서 열린 제33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는 조선 왕릉 40기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건원능은 그 첫 번째로 소개되었습니다. 유네스코의 평가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선 왕릉은 500년 이상 지속된 왕조의 문화와 전통을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이다. 특히 건원능은 조선 왕릉의 원형이자 표준으로서 이후 모든 왕릉의 모범이 되었다. 유교 사상과 풍수지리 사상의 완벽한 조화, 자연과 인공 구조물의 유기적 결합, 그리고 500년 이상 지속된 재래 전통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문화유산이다. 세계유산 등재는 건원능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제 건원능은 한국만의 유산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유산이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학자들이 연구하며 건축가들이 영감을 얻어갑니다. 2019년 프랑스의 한 건축가는 건원능을 방문한 후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인도의 타지마할, 중국의 명청 황제릉을 모두 보았다. 하지만 건원능은 그들과는 다른 아름다움이 있다. 화려함이 아닌 간결함, 웅장함이 아닌 조화로움, 그리고 자연과의 완벽한 일치. 이것이 동양 미학의 정수이며 조선 문화의 위대함이다. 2025년 가을 건원능에는 여전히 억새꽃이 핍니다. 617년 전 태조 이성계가 잠든 이후 수백 번의 가을이 지나갔지만 억새는 한 번도 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불면 억새가 일렁이고 그 소리는 마치 태조의 숨소리 같습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왕조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왕은 없고 신하도 없습니다. 하지만 건원능은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역사의 한 장이고 우리 문화의 뿌리이며 우리 정체성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태조 이성계는 북방의 무장으로 태어나 고려 말의 혼란을 평정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가 세운 조선은 518년을 이어갔고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습니다. 한글을 창제했고 과학을 발전시켰으며 예술을 융성시켰습니다.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바로 태조 이성계였고 그의 영혼이 잠든 곳이 건원능입니다. 건원능에 서면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에 빠집니다. 60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할 만큼 이곳은 고요하고 평화롭습니다. 북쪽 산줄기가 포근히 감싸고 좌우의 능선이 조용히 지키며 앞으로는 한강이 유유히 흐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이곳에서 태조는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죽음의 잠이 아닙니다. 봄이 되면 깨어나 새싹을 돋게 하고 여름이 되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며 가을이 되면 억새를 피워 후손들에게 말을 걸고 겨울이 되면 다시 조용히 눈을 감는 그런 영원한 순환의 잠입니다. 건원능 봉분 위로 바람이 붑니다. 함경도에서 불어온 바람일까요? 한강에서 불어온 바람일까요? 아니면 북한산에서 아니면 먼 하늘에서 불어온 바람일까요?
바람의 출처는 알 수 없지만 그 바람이 억새를 흔들고 소나무를 흔들며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 바람 속에서 우리는 듣습니다. 태조의 목소리를. 뿌리를 잊지 말라. 근본을 지켜라. 나라를 사랑하라. 백성을 아껴라. 600년 전 그가 남긴 유언은 오늘도 바람을 타고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건원릉은 단순한 무덤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증인이고 문화의 보고이며 정신의 상징입니다. 조선 왕조의 근원을 세운 첫 장이었고 518년 왕조를 지탱한 뿌리였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우리 역사의 한 축입니다. 해가 지고 달이 뜹니다. 별이 빛나고 구름이 흐릅니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흐릅니다. 하지만 건원릉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600년 전에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억새는 피어나고 바람은 불며 태조는 영원히 조선을 지킵니다. 우리가 건원릉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옛 왕의 무덤을 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뿌리를 확인하기 위해서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되새기기 위해서이며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생각하기 위해서입니다. 건원릉 봉분 위로 오늘도 바람이 붑니다. 함경도의 흙이 품은 기운을, 억새뿌리가 간직한 생명력을, 태조의 홀령이 전하는 메시지를. 그 바람은 영원히 흐를 것입니다. 조선이 있는 한, 우리가 있는 한, 이 땅이 있는 한. 건원. 강건한 근원. 하늘이 연 첫장. 만물의 시작. 조선의 뿌리. 그것이 바로 건원릉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6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슴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